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4. 미국 대통령. 그러는 사이 그들보다 800m 후방에 있던 셔 거스와 생크스 그리고 쇼홀러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계속 유리 엘리베이터에 고정시켜 놓았었다. 전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가슴을 졸이며 384km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영화 같은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랜슬롯 알길리레스 대통령은 백악관 서재에 있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장관들도 대형 텔레비전 앞에서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유리 우주선과 사뭇 비장해 보이는 8 우주 비행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4명의 장군과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칼을 삼키는 용사도 와 있었는데 그는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대통령의 재무보좌관은 방 한가운데에서 머리에 예산장부를 얹고 균형을 잘 잡아 걸어보려고 하지만 예산장부는 자꾸만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대통령과 제일 가깝게 서 있던 사람은 부통령이었다. 이 여자는 89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체격이 당당하고 우람했고 턱은 수염이 난 듯 꺼끌꺼끌해 보였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유모로 일하던 여자였는데 모두 팁스 양이라고 불렀다. 팁스 양이야말로 실제 권력의 배후 세력이었는데 누구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팁스 양이 대통령을 아기 때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팁스 양은 백악관의 공포 그 자체였으며 중앙정보국장도 팁스 양 앞에서는 진땀을 뻘뻘 흘린다고들 했다. 오직 대통령만이 부통령을 유모라고 부를 수 있었다. 대통령이 애지중지한다는 그 유명한 고양이 톱시스퍼 부인도 한 옆에 있었다. 대통령의 서재에는 쥐 죽은 듯 적막감이 맴돌았다. 사람들은 추진 로켓을 쏘아 질주해 날아가던 조그만 유리물체가 거대한 우주호텔 뒤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에 두 눈을 밟고 있었다. 대통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놈들이 도킹을 하려나 봐. 우리 우주호텔에 탑승하려고 말이야. 육군 참모총장도 큰 소리로 말했다. 폭파해버릴 모양입니다. 우리가 먼저 놈들을 폭파해버립시다. 빵빵 쾅쾅 펑펑하고 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윗도리에 리본 달린 훈장을 빽빽이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지에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참모총장이 다시 말했다. 자, 어서요 카카. 초강력 특색 폭탄으로 쳐부숩시다. 조용히 바보야. 팁스 양이 큰 소리로 핀잔을 주자 육군 참모총장은 구석으로 슬금슬금 피해갔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들어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놈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디서 온 생물체인가라는 점이네. 정보국장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카카. 정보국장은 가짜 수염을 달고 있었는데 콧수염과 눈썹 그리고 이빨까지 모두 가짜였고 목소리까지 바꾼 작자였다. 대통령이 물었다. 똑똑. 정보국장이 응했다. 누구십니까? 코튼이다. 코튼이 누구? 코튼이 국장.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팁스 양이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대통령께서 자네에게 묻지 않았나? 코튼이 국장이냐고? 정보국장은 움찔하며 대답했다. 코튼이 국장은 아닙니다. 팁스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봐주지. 대통령이 말했다. 좋다. 저 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당장 이 자리에서 밝혀보게. 정보국장은 가짜 수염을 비비꼬며 대답했다. 아, 그건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네도 모른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카카. 적어도 짐작은 갑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호텔을 우주에 무사히 도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호텔을 시기해서 폭파해버리려고 하는 작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답했다. 팁스야. 정보국장이 말했다. 틀리셨습니다. 다시 맞춰보시지요. 신중하게 생각하던 대통령이 말했다. 그럼 혹시 다른 호텔 주인이 아닐까? 영특하십니다. 자, 어서요, 카카.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는군요. 사보이 씨, 좀 더 화끈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리치 씨, 대단하십니다, 카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 보십시오. 알았다. 힐튼이구나. 장하십니다, 카카. 정보국장이 맞장구를 쳤다. 자네도 힐튼이라고 보나? 장담할 수 있어? 아니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힐튼시 호텔은 세계 어디고 없는 곳이 없지만 우주선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가지게 되니 지금쯤 잔뜩 약이 오른 고추처럼 무척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 당장 손 좀 봐야겠네. 대통령은 책상에 있던 11대의 전화기 중 하나를 집어들고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교환원이 어디 있는 거야? 대통령은 전화 교환원을 부르는 번호를 신경질적으로 꾹꾹꾹 눌러댔다. 대통령은 다시 불렀다. 교환원 어디 있나? 그때 팁스 양이 말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쪽은 설마 대답하겠지. 대통령은 빨간 전화기를 잡아채듯 집어들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수상과 연결된 비상용 직통 전화였다.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이 전화는 대단히 위급한 때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계속 중얼거렸다. 일튼만큼이나 러시아 쪽도 의심스러워 유모. 그렇지 않아? 팁스 양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러시아 사람들일 겁니다. 그때 모스크바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러시아 수상 꺼저스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 가까? 대통령이 말했다. 똑똑. 러시아 수상이 응답했다. 누구십니까? 전쟁과입니다. 전쟁과 누구요? 레오 톨스토이가 지은 전쟁과 평화 말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꺼저스키. 당신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당장 우리 우주 호텔에서 꺼져버리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당신들을 우리가 직접 꺼져버리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꺼저스키. 대통령 카카, 저들은 러시아 비행사들이 아닙니다. 팁스 양이 끼어들며 속닥거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요. 꺼저스키 수상이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유리상자 안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제 텔레비전으로는 똑똑히 보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저들 중 뾰족한 수염에 실크 모자를 쓴 작은 사람이 분명 중국 사람인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 절친한 친구인 중국 수상과 모습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대통령은 빨간 전화기를 부서져라 내려놓더니 사기로 만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 전화기는 북경에 있는 중국의 수뇌부와 연결된 직통 전화였다. 대통령이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감이 무척 멀었다. 상하이의 윙 생선야채 가게다 해. 내가 바로 윙이다 해. 대통령은 또다시 전화기를 부서져라 내팽겨치듯 내려놨다. 놓으며 말했다. 유모, 난 이 선이 수상과 직접 연결된 전화인 줄 알았어. 팁스 양이 대답했다. 그렇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봐요. 대통령은 다시 수화기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다. 윙이다 해. 대통령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했다. 누구라고? 청키미 부역장 윙이다 해. 10시 발 열차에 대해 물어보는가 본데 10시 열차는 오늘 운행하지 않는다 해. 보일러가 터졌다 해. 대통령은 화를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방 건너편에 서 있던 통신 장관에게 냅다 집어던졌다. 전화기는 장관 배에 정통으로 맞았다. 도대체 전화기가 왜 이 모양인가? 통신 장관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카카, 중국은 전화 걸기가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윙씨와 윙씨가 너무 많아서요. 윙씨한테 전화를 걸어도 매번 엉뚱하게 윙씨가 연결되거든요. 대통령은 영 못마땅해 했다. 이런 젠장. 통신장관은 전화기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걸어보시죠, 카카. 나사를 조금 조여놓았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한가 친애하는 대통령 카카 부수장 죽을래이다 해. 어쩐 일인가? 대통령이 물었다. 똑똑 누구인가 해? 생강입니다. 생강 누구? 답답하기는 만리장성에서 떨어져도 생각만 먹으면 정신이 확 든다자는가. 어쨌든 죽을래 부수장 잘 있나 수상을 대주시기. 잘 있나 수상은 지금 안 계신다 해 카카. 어디에 계시는가? 밖에서 펑크난 자전거 바퀴 떼우고 계신다 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날 속이려 들지 말게. 이 간사하고 악독한 청나라 늙은 여우 같으니. 잘 있나 수상은 우리 우주 호텔을 폭파시키려고 지금 다른 7명의 뻔뻔스러운 놈들을 데리고 우리 호텔에 탑승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것 봐라 해. 그건 오해다 해. 대통령 친구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 대통령은 버럭 소리치며 대들었다. 오해라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우리 육군 참모총장을 시켜 저 위에서 다 폭파시키겠소. 곰곰이 잘 생각해보게. 죽을래 부수장. 육군 참모총장은 그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여호우 다 폭파해버립시다. 쾅쾅 팡팡 펑펑. 팁스 양이 화를 벌컥 냈다. 조용히 해. 재무보좌관이 그때 소리쳤다. 자,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모두들 저를 주목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예산장부의 균형을 맞추었다니까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재무보좌관은 1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짜서 적어놓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장부를 홀딱 벗어진 대머리 위에 잘도 균형을 잡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모두들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 갑자기 셔거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 연결된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놈들이 드디어 도킹에 성공해서 우주호텔에 탑승하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침대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은 뜻밖의 몹시 놀랐는지 숨을 훅 들이마셨다. 바로 그 순간 때맞추어 그 앞을 날아가던 커다란 파리 한 마리가 대통령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대통령은 질식할 뻔했다. 팁스 양이 대통령의 등짝을 퍽퍽 후려쳤다. 파리를 삼켜버리자 한결 기분이 나은 것 같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약이 바짝 올랐다. 대통령은 연필을 집어들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대통령은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다시는 서재에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해야지. 더 이상 옆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겠어. 장관과 보좌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가 또 한 번 놀라운 발명품을 고안해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만든 길리그레스의 왼손잡이용 마개따기는 왼손잡이들에게 금색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환호를 받았었다. 대통령은 종이를 치켜들면서 말했다. 자, 됐네. 이것이 바로 길리그레스 특허 파리덫이네. 사람들은 구경을 하려고 둥글게 모여섰다. 대통령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파리가 여기 있는 왼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걸세. 그리고는 판자 위를 걸어가겠지. 그런데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냄새를 킁킁 맡을 걸세. 뭔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거든. 파리는 가장자리 너머로 내려다보다가 설탕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아하, 설탕이네. 하고는 줄을 타고 내려올 거야. 그러다가 아래쪽에 물 한 동이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리겠지. 오라, 함정이구나. 내가 떨어질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척 똑똑한 파리라고 착각하고 계속 걸어갈 걸세. 하지만 알다시피 난 이미 파리가 딛고 내려올 사다리의 가로대를 하나 빼놓았다네. 그러니 파리 녀석은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마는 거지. 모두들 감탄에 맞지 않았다. 훌륭하십니다, 카카. 대단하십니다. 천재이십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한마디 덧붙였다. 당장 저희 군대를 위해 10만 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맙네. 대통령은 차분히 주문을 받아 적었다. 확성기를 통해 다시 셔거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복합니다. 놈들은 이미 폭탄을 가지고 호텔에 탑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셔거스, 거기서 되도록 멀리 피해 있도록 하게. 자네 승객들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네. 그러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지켜보던 전 세계 사람들은 한층 더 초조해졌다. 불길하게 짝이 없게 생긴 작은 유리상자가 거대한 우주호텔 아랫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도킹하고 있는 장면이 색깔도 선명하게 화면을 메우고 있었다. 마치 어린 새끼가 어미한테 붙어 있는 듯 했다. 카메라로 가까이 비추어 보니 유리상자 안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8명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가지고 이미 우주호텔로 탑승해 버린 후였다.